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졸업작품으로 제출할 사람 키만 한 석고상이야. 마감은 코앞인데 이 빌어먹을 석고상은 아직 형태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어깨와 목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비명을 지르고 있어.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씩 기절했다 깨어나는 건지 모르겠어. 이 낡아빠진 아파트는 원래도 조용한 편이지만 이 시간이 되면 모든 소리가 죽어버려. 가끔 냉장고가 끙 하고 신음하는 소리나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모를 곳에서 수도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 게 전부야. 내 룸메이트인 제스는 벌써 몇 시간째 깊은 잠에 빠져 있겠지. 걔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아무 데서나 잘 자거든. 나와는 정반대야. 나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심장이 발뒤꿈치까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니까. 한숨과 함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 더는 못하겠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끌과 조각칼을 쥔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 오늘은 그냥 자야 해. 이젤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담요를 끌어와 석고상을 덮었어. 미완성인 내 불안의 조각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 방문을 열자 복도에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야. 내 발소리에 거실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늙은 개 버디가 고개를 들었어. 14살. 사람 나이로 치면 거의 90살이 다 된 할아버지지. 녀석은 나를 보자 희미하게 꼬리를 한두 번 흔들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내 뒤를 따라왔어. 버디는 내 유일한 가족이자 이 끔찍한 스트레스의 유일한 탈출구야. 침대에 몸을 던지자 매트리스가 비명을 질렀어. 너무 피곤해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누워버렸지. 버디는 익숙하게 침대 옆 바닥에 자기 자리에 털썩 몸을 눕혔어. 그리고 난 언제나처럼 잠들기 전 마지막 의식을 치렀지. 침대 밖으로 손을 축 늘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버디가 그 따뜻하고 축축한 혀로 내 손가락을 한번 핥아주거든. 나 여기 있어, 주인. 안심하고 자,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 그 온기가 느껴져야만 비소로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올 것 같았어. 오늘도 역시 축축하고 익숙한 감촉이 손등을 감쌌어. 나는 그 온기에 의지해 눈을 감았어. 어둠 속으로,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 그날 밤 꿈은 유독 사나웠어. 완성되지 않은 석고상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 꿈이었지. 표정 없는 얼굴로 나를 향해 딱딱한 석고 팔을 뻗는데 도망칠 수가 없었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을 때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창밖은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이야.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5시. 2시간도 채 못 잔 셈이야. 그때였어. 방 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린 건 사각. 마치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것 같은 소리. 너무 작아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어. 나는 숨을 죽이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어. 소리는 내 침대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어. 버디가 자다가 몸을 긁는 소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 늙은 개들은 피부병이 흔하니까. 나는 다시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어. 하지만 그 긁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일정하고 끈질기게 사각. 다음 날 아침 제스가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어. 걔는 아침형 인간이거든. 밤새 파묻혀 있던 나를 보더니 혀를 찼지. 알렉스, 너 또 밤샜지? 그러다 쓰러져.
얼굴이 완전 유령 같다고. 알아. 나는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어.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제스는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며 되물었어. 긁는 소리 같은 거. 내 방에서. 글쎄? 난 완전 꿀잠 잤는데 쥐 아냐? 이 아파트 낡았잖아. 주인한테 말해봐. 제스의 말은 합리적이었어. 쥐. 그래, 쥐일 거야. 하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어. 그 소리는 쥐가 내는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거든. 마치 무언가 의지를 가진 것처럼.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 작업에 집중하다 고개를 들면 덮어둔 석고상의 담요 끝자락이 미세하게 들쳐져 있는 것 같았고, 분명히 제자리에 둔 조각칼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했어. 제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내 방에 들어온 적도 없다고 했지. 내 기억이, 내 정신이 마모되고 있는 걸까? 졸업 작품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를 좀먹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 밤마다 들려오는 긁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 이제는 버디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지. 버디는 그 소리가 들릴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내 침대 밑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거든. 털을 곤두세운 채로. 그 모습에 내 심장은 더 불안하게 요동쳤어. 동물들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하잖아.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그날도 나는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웠지. 그리고 습관처럼 침대 밑으로 손을 내밀었어. 버디의 따뜻한 핥음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아무런 감촉도 느껴지지 않았어. 이상했지. 버디는 단 한 번도 내 의식을 거른 적이 없었거든. 버디? 나는 나지막이 불렀어. 대답은 없었지. 나는 상체를 일으켜 방 안을 둘러봤어. 어둠 속에서 버디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을 열었어. 버디는 거실 소파 위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 내가 다가가자 그제야 부스스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봤지. 왜 내 방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는 거야, 녀석. 나는 버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 그냥 피곤해서 거실에서 잠든 거겠지. 늙었으니까.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침대에 누웠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어. 버디가 없는 침대 밑의 어둠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거든. 그 안에서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 긁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소름 끼쳤어. 다음 날 밤 나는 버디를 억지로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문을 닫았어. 버디는 불안한 듯 계속 낑낑거렸지만 나는 녀석을 꼭 껴안고 침대에 누웠지. 괜찮아, 버디. 내가 있잖아. 잠이 들기 전 침대 밑으로 손을 내밀었어. 그러자 어제와는 달리 축축한 혀가 내 손을 핥았어. 다행이다. 버디가 다시 돌아왔구나. 나는 안도하며 잠이 들었어. 하지만 그 핥음, 어딘가 이상하지 않았어? 평소 버디의 핥음보다 훨씬 차갑고 뭔가 거친 느낌이었어. 마치 사포로 긁는 듯한. 하지만 너무 피곤했던 나는 그 미세한 위화감을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잠의 심연으로 떨어져 버렸지. 주말이 다가왔어. 제스는 내 꼴이 말이 아니라며 하루쯤은 다 잊고 쉬어야 한다고 억지로 나를 끌고 시내로 나갔지.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오랜만에 영화도 봤어. 제스의 활기찬 에너지를 받으니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어. 그래, 역시 난
너무 예민했던 거야.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어. 정말 오랜만에 웃었던 것 같아. 그 덕분이었을까. 그날 밤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긁는 소리도 버디의 이상한 행동도 없었지. 나는 정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거의 확신했지. 모든 게 끝났다고. 내가 만들어낸 망상이었다고. 일종의 거짓된 안도감이었던 셈이야. 평화는 길지 않았어. 며칠 뒤 나는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 먼지 뭉치들 사이에 껴있는 작고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였지. 내 것도 제스의 것도 아니었어. 이 아파트에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물건일까? 나는 로켓을 열어봤어. 안에는 낡고 변색된 벨벳 천만 남아있을 뿐 사진은 없었지. 그런데 그 로켓을 만지는 순간 손끝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 이 방의 온도와는 전혀 다른 생경한 냉기였어. 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로켓을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어버렸어. 그리고 내 휴대폰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야. 분명 충전기에 꽂아두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어 있었어.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갤러리를 확인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지. 내가 잠든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거든. 대부분은 심하게 흔들리거나 어둠 때문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중 한 장은 비교적 선명했어. 어둠 속 내 침실의 풍경,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 구석, 옷장 옆의 어둠이 유난히 더 짙어 보였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어둠 속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 손을 벌벌 떨며 모든 사진을 삭제했어. 이건 그냥 기계 오류야. 해킹 당한 것도 아닐 거고 내가 잠결에 몽유병처럼 찍은 걸 거야. 그렇게 믿어야만 했어.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일상의 도구들이 나를 배신하기 시작했어.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던 휴대폰은 이제 미지의 공포를 담는 창이 되어버렸고 가장 안전해야 할 내 방, 내 침대는 이제 알 수 없는 위협이 도사린 공간이 되었지.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는 이제 버디가 으르렁거려도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았지. 사각, 사각, 사각. 마치 어서 손을 내려달라고 나를 부르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침대 밑으로 손을 내리지 않았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 대신 버디를 침대 위로 올려서 함께 잠을 잤지. 버디는 내 옆에 바싹 붙어서 침대 밑을 향해 밤새도록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어. 녀석의 몸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이 이 모든 게 내 상상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어. 마침내 운명의 주말이 왔어. 제스가 경영학과 동기들과 함께 가는 파티에 초대받았다며 신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 너도 같이 갈래, 알렉스? 기분 전환도 할 겸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 난 작업해야 해. 마감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사실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낯선 곳에 가는 것보다 이 익숙하지만 위협적인 공간에 버디와 함께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지. 그래? 아쉽네. 아마 외박할 것 같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제스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어.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온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 나와 버디. 이제 이 넓은 아파트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야. 그날 밤은 유독 스산했어.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 나는 작업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 버디는 내 발치에 엎드려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어.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
자정이 넘었을 때 나는 잠을 자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어. 버디도 나를 따라왔지. 그런데 방문 앞에서 녀석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 버티고 서서 방 안의 어둠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 왜 그래, 버디? 이리 와. 내가 손짓하며 불렀지만 버디는 뒷걸음질만 쳤어. 낑낑거리면서 마치 방 안에 들어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녀석의 눈에는 내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순수한 공포가 어려 있었어. 그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지. 버디가 무서워하는 무언가가 지금 저 방 안에 있다는 거잖아. 나는 버디를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 없었어. 결국 방문을 열어둔 채 나 혼자 침대에 누웠어. 버디는 복도에서 내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엎드렸지.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내 방안을 주시하면서 나는 불을 끄지 못했어. 책상 위 스탠드 불빛에 의지한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빗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졸음이 몰려왔지. 그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버디가 그냥 예민하게 군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려던 순간이었어. 또 아주 작은 소리,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어. 나는 숨을 멈췄어.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똑똑 소리는 침대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이불 밖으로 나갈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지. 그저 눈을 감고 제발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빌었어. 그때 나는 무언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 너무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거든. 위안을 찾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미쳐버린 걸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오른팔이 침대 밖으로 늘어뜨려져 있었어. 그리고 그것이 내 손가락을 핥기 시작했어. 차가웠어. 얼음장 같은 혀가 내 손가락 마디마디를 훑었어. 버디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가 아니었어. 거칠고 끈적하고 무언가 살아있는 생물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불쾌한 감촉이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몸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시간 감각도 사라졌지. 그 차갑고 축축한 핥음은 아주 느리고 집요하게 계속되었어. 마치 내 공포를 음미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그저 죽은 사람처럼 누워서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아침을 창문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집고 들어올 때쯤이었을까. 핥음이 멈췄어. 내 손에 남아있는 그 축축하고 차가운 감각만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지. 나는 몇 시간을 더 그렇게 꼼짝 않고 누워 있었어. 마침내 온몸의 감각이 돌아오고 미친 듯한 떨림과 함께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 그리고 내 인생 최악의 결심을 했지. 침대 밑을 확인하기로.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 아무것도 없었어. 먼지 쌓인 낡은 마룻바닥뿐. 아무것도.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 정말 내가 미쳤던 걸까? 극심한 공포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 그때였어. 제스가 돌아온 건지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 나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어. 버디가 복도에서 꼬리를 치며 나를 반겼어. 나는
버디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제스? 돌아왔어? 나는 거실을 향해 소리쳤어. 대답이 없었지. 아직 안 왔나? 그런데 욕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그리고 그 문틈으로 무언가 붉은 것이 보였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욕실 문을 열었어. 그리고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 제스가 욕조 안에 쓰러져 있었어. 그리고 욕실 거울에는 제스의 피로 보이는 붉은 액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지. 사람도 핥을 수 있단다. 경찰이 왔고 구급차가 왔고 세상이 온통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어.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만 있었지. 경찰에게 내가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 밤새 내 침대 밑에 누군가 있었다고. 그게 내 손을 핥았다고. 그게 제스를 죽인 범인일 거라고. 형사는 내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더니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 아가씨, 집안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도 창문도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잠시 헛것을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미친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 내 증언은 신빙성이 없었지. 졸업작품 때문에 며칠씩 밤을 새우고 신경쇠약 직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 사람들은 내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충격으로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거라고 수군거렸어. 결국 제스의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어. 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그 저주받은 아파트를 떠나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어. 상담 치료도 받았지.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그녀의 눈빛 역시 형사와 다르지 않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라는 어려운 말을 늘어놓았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이제 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여. 하지만 나는 알아.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해. 침대 밑의 어둠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예 매트리스만 바닥에 놓고 잠을 자. 그리고 가끔 아주 피곤한 날 밤이면 희미하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사각, 사각. 그럼 나는 온몸이 마비된 채 다시는 침대 밖으로 손을 내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밤을 지새워. 나는 알아. 그게 내 침대 밑에 있었다는 걸. 그 차갑고 축축한 감촉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나 혼자만 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 세상에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날의 감촉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10살이었나. 친구 녀석이랑 해가 저물도록 동네 공터에서 공을 차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 우리 동네에는 낡은 육교가 하나 있었거든.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에 난간은 여기저기 녹이 슬어 붉은 눈물 자국 같은 걸 흘리고 있는 그런 육교 말이야. 어른들은 차라리 조금 돌아가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 했지만 우리 같은 꼬마들에게 육교는 거대한 정글짐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날도 친구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가방까지 들고 육교를 건너기로 했어. 내가 졌고 내 것보다 2배는 무거운 친구의 책가방까지 양손에 낑낑대며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지. 먼저 내려간 친구는 이미 저만치 앞에서 깔깔대며 나를 놀리고 있었고 계단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을 거야.
3칸, 아니 4칸 정도 남았을 때였나. 갑자기 오른쪽 발목에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확 감기는 느낌이 들었어. 마치 얼음장 같은 물에 담근 손으로 누군가 내 발목을 꽉 붙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어. 반사적으로 발을 털어내려고 허둥댔지만 그 손은 생각보다 힘이 셌어. 나를 아래로 계단 밑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말이야. 뭐야? 나는 소리를 지르며 아래를 내려다봤어.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내 발목을 잡고 있어야 할 손도, 사람도, 심지어 고양이 한 마리조차도. 오직 낡고 더러운 콘크리트 계단만이 보일 뿐이었지. 하지만 그 차갑고 끈적한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했어. 5개의 손가락이 내 복사뼈를 어떻게 감싸고 있었는지, 손톱이 내 피부를 파고드는 느낌까지도. 친구 녀석이 돌아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내 발목만 내려다볼 뿐이었지.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육교를 건너지 않았어. 그리고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나는 고향을 떠나 도쿄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지. 어릴 적 그 기묘한 기억은 수많은 일상 속에 파묻혀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어. 아, 가끔 스트레스가 심한 날 꿈에 그 육교가 나오긴 했어. 꿈속에서 나는 영원히 그 계단을 내려가지. 그리고 마지막 칸에 다다랐을 때 어김없이 그 차가운 손이 내 발목을 붙잡고는 했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이었어. 급하게 연차를 내고 신칸센에 몸을 실었지. 고향역에 내렸을 때 싸늘한 공기가 나를 맞았어. 병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공교롭게도 그 육교를 건너는 길이었어. 이제 와서 뭘 무서워하겠어. 다 컸는데.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익숙하지만 낯선 길로 발걸음을 옮겼어. 육교는 18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 더 낡고 더 음침해졌다는 것만 빼면. 나는 일부러 계단을 성큼성큼 올랐어. 그리고 반대편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지. 하나, 둘, 셋. 계단을 세면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이제 3칸 남았을 때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래, 역시 어릴 때의 착각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 칸에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어. 꽉.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힘이 내 발목을 휘어잡았어.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어. 너무나도 강력한 힘에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졌지. 으악.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는 순간 나는 똑똑히 봤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희고 작은 손을.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손은 하지만 피부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창백하고 군데군데 검푸른 반점이 들어있었어. 마치 물에 오랫동안 불어터진 시체의 손처럼. 그 손은 내가 계단 아래로 완전히 넘어지고 나서야 스르륵 하고 사라졌어. 나는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지. 당연하게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싸늘한 바람만이 육교 위를 맴돌고 있었지. 발목에는 여전히 얼음 같은 냉기가 남아 있었고 자세히 보니 5개의 손가락 모양으로 희미한 멍자국까지 들어 있었어.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기억의 왜곡이 아니야. 그 육교에는 무언가가 있어. 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육교에 대한 생각뿐이었어. 인터넷에 오오시, 오오동,
육교 괴담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지.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다 아주 오래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단서 하나를 발견했어. 2005년에 작성된 글이었지. 절대 그 육교 계단에서는 뛰지 마세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요. 그 밑으로 몇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 거기서 헛것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가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있던데, 예전에 거기서 애가 떨어져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아이가 떨어져 죽었다. 나는 그 문장에 사로잡혔어. 다음 날 나는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어. 지역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뒤지기 시작했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육교가 있는 동네의 기사들을 샅샅이 훑었어.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어. 1991년 11월 7일 자지역신문 사회면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였어. 초등학생 육교에서 실족사 추정. 기사의 내용은 이랬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사토 유키라는 여자아이가 하굣길에 육교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거야. 목격자가 없어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결론 내렸지만, 유족들은 아이가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어 육교를 무서워했다며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지. 기사 한쪽에는 유키 양의 작은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어. 동그란 얼굴에 단발머리를 한 평범한 여자아이였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사토 유키,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육교에 남아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하필 발목을 잡는 거지? 실족사라면 떨어질 때의 공포와 고통이 그 장소에 얽매여 있는 걸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 이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어. 그 손의 감촉, 그 원한에 찬 듯한 냉기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 이대로 두면 언젠가 정말로 누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나를 움직이게 했어. 나는 수소문 끝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 다나카 씨를 만날 수 있었어. 이제는 흰 머리가 성성한 할아버지가 된 그는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지만, 내가 겪은 일과 신문 기사를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지. 사토 유키, 그 아이 말인가? 아직도 기억나네. 다나카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낡은 수첩을 뒤적였어. 당시엔 다들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아이의 신발 한 짝이 육교 위가 아니라 육교 기둥 아래 화단에서 발견됐거든. 그것도 흙 속에 반쯤 파묻힌 채로 말이야. 마치 누군가 숨겨놓은 것처럼.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 그리고 아이의 손톱 밑에서 아주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발견됐었지. 당시 기술로는 뭔지 밝혀내지 못했지만 아마 범인의 옷 조각이 아니었을까 싶어. 범인, 그 말은 즉 유키는 실족사가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뜻이었어. 누군가 아이를 육교에서 밀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유키는 범인의 옷자락이라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거야. 그 작은 손으로. 그 아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억울했을까. 다나카 씨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어. 범인은 결국 못 잡았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으니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 유키의 영혼이 육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고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야.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범인을 찾아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던 거야.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어쩌면 떨어지던 마지막 순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자신의 마지막 몸부림을 재현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나는 그날 밤 다시 육교로 향했어. 손에는 국화 한 다발과 유키가 좋아했다는 딸기 맛 사탕 한 봉지를 들고. 이건 퇴마 의식 같은 게 아니야. 그저 18년 전에 나를 붙잡았던, 그리고 얼마 전 나를 넘어뜨렸던 그 작은 아이에게 사과하고 위로하고 싶었을 뿐이야.
육교 위는 스산한 바람만 불고 있었어. 나는 계단 맨 위에 국화와 사탕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어. 유키양, 이제 괜찮아. 편히 쉬렴.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공기가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지.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 한 칸, 또 한 칸.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지만 더는 발목에 그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어. 무사히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왔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끝난 건가? 정말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도 무사히 퇴원하셨어. 나는 다시 도쿄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 떠나기 전날 밤 병문안을 왔던 여동생과 조카를 역까지 바래다 주었어.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조카는 내 손을 잡고 제잘 떠들어댔지. 삼촌, 나 오늘 학교에서 오는 길에 이상한 거 봤다? 응? 뭘 봤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 조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비밀 이야기를 하듯 목소리를 낮췄어. 육교 계단 내려오는데 웬 아저씨가 혼자 서서 막 허공에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 꼭 누구 손 잡아주는 것처럼.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조카를 내려다봤어. 어떤 아저씨였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아, 손등에 거미 모양 문신이 있었어. 멋있었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다나카 씨가 보여줬던 당시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알리바이가 있어 풀려났던 동네 불량배에 인상차게. 그의 특징 중 하나가 오른쪽 손등에 조잡한 거미 문신이었어. 유키는 범인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범인이 육교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었던 거지. 내가 겪었던 그 차가운 손은 나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범인을 붙잡기 위한 필사적인 손길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유키의 저주는 끝난 게 아니었어. 그저 대상을 바꿨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쿄로 돌아가는 대신 경찰서로 향했어. 그리고 며칠 후 동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지. 30년 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그 육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중태에 빠졌다고. 그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잠꼬대처럼 계속해서 그 손 좀 치워줘 라고 중얼거린다고 했어. 나는 이제 그 육교를 지나가지 않아 유키의 원한은 풀렸을까? 아마 아닐 거야. 그 육교에 얽힌 저주는 이제 다른 형태로 변했을지도 모르지. 나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인터넷에 그 육교의 이름을 검색해보곤 해. 아직 별다른 이야기는 올라오지 않고 있어. 아직은. 하지만 얼마 전 고향에 있는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 조카 녀석이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거야. 꿈에서 자꾸 웬 언니가 나타나서 자기 손을 꼭 잡고는 이제 네가 대신 잡아줘라고 속삭인대.